지난주에 김문수 지사가 다녀가셨는데, 오시면서 제가 서울에 밤 아주 늦게 도착하셨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갔다 오는 길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제일 고통을 당하신 분이 김문수 지사입니다. 학교 퇴학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제일 고생을 많이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제일 존경하는 그런 정치가 중에 한 분입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때 대학생들 중에서 박정희 좋아한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영천에서 3년을 살았는데 삼사관학교 교관을 했는데, 제가 이제 중위하고 대위, 중위 2년, 대위 1년 아주 이상한 장교였습니다. 훈련 끝나니까 중위가 되는, 그러니까 교관이라서 그냥 소위 거치지 않고 중위가 됐는데, 제가 대위 때 박정희가 암살당했죠. 그때 우리 친구들하고 그날 기분 좋다고 떡혀 먹었습니다. 술 마시면서. 제가 박정희에 관한 책을 한 권 썼는데 2012년에 썼는데, 내가 이것을 도무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어린 시절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서 사과한다, 반성한다라고 썼습니다. 그 얘기를 쓰면서. 지금 우리가 역사는 아직도 역사가 아니에요. 박정희 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박정희 때문에 가서 매 맞은 사람도 있고 돈 번 사람도 있고 망한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역사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에서 제일 존경받는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2, 3주쯤 됐어요. 서울에 있는 박정희 기념관 지금 재단 이사장하는 좌승희 교수가 외국학자가 한 사람 왔는데 와서 좀 같이 얘기 좀 해주자고. 그래서 이제 낮에 나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교수인데 백인 학자더라고요. 그래서 박정희에 대해서 한 2시간 물어보고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에 세계 그때 나라가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220개 정도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100나라 중에서 한 90몇 등에 속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가나라는 나라가 있는데, 가나. 여러분 가나 이름 들어봤죠? 가나에서 우리나라에 초콜릿 재료를 보내줘서 그거로 초콜릿 만들어서 롯데라는 과자 회사에 가나 초콜릿이 있는 겁니다. 롯데 가나 초콜릿이 가나 대통령이 옛날에 와서 초콜릿 재료를 대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가나하고 한국하고 전부 세계에서 누가 더 꼴등이냐를 다투고 있었는데, 가나가 한국보다 조금 위였습니다. 근데 지금 가나는 그냥 남았는데, 한국은 220나라 중에서 경제력으로 경제력 GDP 다치면 11등입니다. 그리고 수출액은 9등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잘 사는 거는 미국보다도 못 살지 않습니다. 미국보다도. 여기가 더 편해요. 내 친구가 미국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서울에 이제 지금은 한국학 이렇게 학술원 해가지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만든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미국 사람인데 거기서 박정희를 연구해가지고 박사를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는 미국을 갔다가 한 2년이면 한국을 또 와요. 여기서 몇 년 살다가 또 갔다가 오래 못 살고 또 옵니다.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자꾸 오냐 그랬더니, 미국은 힘들어서 못 살겠대요. 한국말도 잘 못하는, 물론 조금 하지만은 한국이 더 편하고. 그래서 한국이 뭐가 편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비 오는 날 전화 걸면 우산을 배달해 주는 나라가 지구에 어딨냐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켰을 때, 그때 혁명공약 중에 보면은 시급한 민생고를,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밥도 못 먹던 나라가 지금 밥이 너무 많아가지고
밥 먹을 때 칼로리 따지고 먹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제가 강의 들어가기 전에 그 유명한 이론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삽니다. 1. 밥 먹을 때 칼로리가 얼마인지 따지면서 밥 먹는 사람들. 여기 칼로리 따지는 사람들 여기 대부분일 거예요. 칼로리 따지면서 먹는 사람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랜드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한 말입니다. 칼로리 따지면서 밥 먹는 사람들. 2. 두 번째는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 살기 위해서. 3. 세 번째는 다음번 밥이 어디서 올지 모르는 사람들. 예, 우리나라가 다음번 밥이 어디서 올 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을 때 그때 박 대통령이 쿠데타를 한 것이 1961년입니다. 북한은 그때 우리보다 3배 잘 살았습니다. 1960년에 이런 숫자가 있어요. 80, 240, 800. 80은 한국 사람들이 1년 동안 버는 돈입니다. 80달러. 240. 북한 사람들이 1년에 240달러씩 벌고 살았습니다. 남한보다 3배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800. 필리핀 사람들은 800달러를 벌고 살았습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10배 잘 살던 나라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있던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72년, 73년에 북한을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 와서 우리랑 얘기해. 그래서 북한 대표들이 서울 와가지고 남북대화가 그때 시작됐죠. 그 사람들 보고 정말 좌절했습니다. 자기네들보다 훨씬 못 살던 남한이 무지하게 잘 살아지게 자기랑 이제 비슷해지고 오히려 앞서게 되고, 그리고 북한을 완전히 앞선 것이 78년 무렵에는 뭐 이제 더 이상 비교가 안 되게 앞섰고, 그리고 79년에 박 대통령이 이제 암살을 당하죠. 하여간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을 그런 나라로 만들어 놨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부국 강병 정책입니다. 안보 전략입니다. 안보.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어떻게 끌어갔는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오늘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안보 상황 환경이 최악인 나라입니다. 안보가 최악인 나라예요. 왜냐하면 옆에 너무 센 나라가 많습니다. 옆에 너무 센 나라가 많은데, 지금 중국은 세계 2등짜리 나라죠. 러시아는 군사력으로 세계 2등입니다. 일본은 종합국력 세계 3등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잘라져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편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네 미국만 빼면은 내가 너한테 이길 수 있어. 미국만 빼면은 다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목적은 어떻게 해서라도 미군을 여기서 몰아내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나쁩니다. 이스라엘은 옆에 있는 나라보다 이스라엘이 더 셉니다. 옆에 있는 나라들이 합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을 당할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1대1로 싸우더라도 옆에 있는 것들이 다 우리보다 세고, 우리보다 허약한 줄 알았던 북한이 지금 오히려 더 세게 나오고 있다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평화가 왔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한 번도 평화 안 왔습니다. 오히려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한판 붙을 예정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더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어떤 텔레비를 보니까 김정은이의 광폭 외교래요. 김정은이가 잘하대. 그래가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그러면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오고 세계의 평화가 온다.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이네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가 개판되면 동북아시아가 개판되고, 동북아시아가 개판되면 남북한이 개판되는 것이, 그것이 국제정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찢어지고 잘라지고 통일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은 왜 이러고 살아요? 바로 그거를 정확히 알고 여기서 우리 나갈 바를 잘 살폈던 지도자가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초를 쌓아놓은 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진행되는 거, 뭐 북한하고 북한이 핵을 없앤다고 이렇게 다 나오고 이제 평화가 왔다고 그러는데, 이거 요번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 날 북한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된 거가 없는 것 같아요. 말로만 진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공영방송이 있습니다. 미국은 뭐 공영방송이 사실은 없는 나라고 언론 자유가 100% 보장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이 하나 있는데 그 공영방송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겠습니다. 영변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사찰해야지 된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이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풍계리하고 동창리를 사찰하면 되지 않겠어? 풍계리는 핵실험하는 데인데 지진 나서 부서진답니다. 지진 나서 부서져서 못 쓰는 거를 폭탄 터뜨려서 또 부셨어요. 뭐 이미 부서진 거. 그리고 동창리는 미사일 쏘는 건데 얼마 전에 부셨습니다. 거기를 와서 뭐라고 그랬는데 미국 측에서 부신 건 뭐하러 보니? 이거 부셔. 그때 와서 볼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미국 학자들이 알맹이 빠진 무의미한 조치다. 알맹이 빠진 무의미한 조치다. 지금 북한이 하는 거는 다 그렇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동창리는 언제든지 다시 만들기 때문에 지금 이거 부셨다는 거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 미국의 공식 견해입니다. 대통령은 다르게 얘기해요. 외무장관도 다르게 얘기하는데 미국의 외무부에서 하는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 첫 발도 떼지 않아.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못했죠? 미국의 공영방송에서 9월 29일 날 방송입니다. 첫 발도 안 띈 거야. 6월 12일 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났는데 그 이후에 첫 발도 안 뗐다라고 9월 29일 방송에 나온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진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북한이 핵을 내려놓는다 뭐 이렇게 잘못 착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무서운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는 이 세상을 끌어가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들은 나와 같이 합시다라고 쭉 얘기했는데 요번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글로벌리즘을 거부합니다.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애국주의를 지지합니다. 여러분들 각국에서 나오셨는데 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럴 테니까 나보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가 이제 따로 살자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그 국제정치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죠.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 10월 4일 날 선언했습니다. 중국, 이제 너하고는 이제 싸운다. 이제 너하고 싸우는 건 이제 진짜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뭐 진짜 싸우는 건지 내용은 진짜죠. 무역으로 싸우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연설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별로 이렇게 그 신문에 저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이 중국하고 직접 싸우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자기 편 전부 다 줄 세웁니다. 너 다들 일로 와. 이제 중국하고 나랑 정말 공식으로 싸우는 거니까 너 중간에서 까불지들 말고 우리 편은 다 일로 와. 이제 그리고 북한 문제가 따로 독립된 거 비슷하게 알고 있었는데 미국이 중국하고 맞짱을 뜨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그 밑에 속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서 트럼프랑 친한 그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트럼프 씨 왜 그 말도 안 되는 북한 문제 가지고 이렇게 애를 써요. 중국 문제 해결하면 다 해결되는 건데 중국이 엄마예요. 북한이 우는 애기고 울면은 젖주죠. 근데 미국이 중국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는 이 상황이죠. 지금 그런 얘기고요. 요번에 이 펜스 펜스 부통령이 한 연설은, 레이건 대통령이 1987년에 그 동독의 그 베를린에 가가지고 그 동독하고 서독을 갈라놓은 그 문 앞에 서서 고바초프 이리 오셔. 와서 이 문으로 오셔. 그리고 이 담을 다 부숴버리셔. 그래서 그때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는 거의 전쟁하자는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소련이 없어졌죠. 요번에 펜스 부통령이 한 언급은 이 언급에 해당된다라고 미국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하고 진짜 본격적으로 맞짱을 뜨고 중국 날아갈 때까지, 중국 무너질 때까지 한바탕 하겠다라고 이번에 선언을 한 것이죠. 저는 뭐 우리한테 그렇게 나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북한에 핵폭탄 만들고 이게 다 중국이 해준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이 그 퍼레이드 할 때 바퀴 무지하게 큰 거, 바퀴 열 몇 개 달린 차 이렇게 오죠. 등어리에다가 미사일 친 거. 그거 다 중국제입니다. 다 중국제예요. 미사일도 아마 중국 부품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미국이 쥐고 흔드는 거는 문제 해결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건 중국 얘기는 뭐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하여간 최근 국제정치가 우리 여기 지금 1945년에 태어난 분이 금년에 73세예요. 그죠? 1945년부터 지금까지 지구 역사에서 지금처럼 평화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1945년서부터 지금까지가 세계에서 제일 평화로운 시대예요. 지난 몇백 년을 보니까 전쟁이 너무 안 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소련이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인데 전쟁 없이 게임 끝났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라는 걸 지금 우리는 전쟁의 시대는 가고 평화의 시대가 온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평화의 시대가 가고 전쟁의 시대가 오는 줄 몰라요. 지금 세계는 정글입니다. 바로 요 금년 나온 지 며칠 안 되는 책인데 The Jungle Grows Back. 지금 정글이 다시 자라나고 있다. 그리고 America and Our Imperial World. 이 책 제목은 미국과 이제 위험해진 세계 그런 뜻인데 원래 말이죠. 국제정치는 정글입니다. 정글. 정글에는 잡초들이 막 나오고 덩굴들이 막 있는 거예요. 세계는 그게 평균입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은 일본이 힘세져가지고 옆에 있는 막 죽이고 독일이 힘세져가지고 옆에 있는 놈 막 죽이고 깡패들 나타나고 막 그러는 거가 국제정치의 기본입니다. 몇천 년 동안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945년에 미국이 세계 챔피언이 된다면은 내가 챔피언인데 내가 질서를 지켜야 되겠어. 그래서 잡초가 나면 가서 빕니다. 덩굴 나면 가서 잘라버리고 후세인이 까불면 가서 하고 뭐 오사부인이 까불면 가서 누르고 정원삼. 그래서 1945년서부터 지금까지는 국제정치가 정글이 아니라 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원사 노조사한 게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이 그거 안 하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정글이 다시 돌아오는데 잡초들이 쉽게 얘기하면 후세인 같은 거, 김정은 같은 게 다 잡초들입니다. 그것들이 막 숭숭 자라나는데 그거 제때제때 잘라주지 않으면 정원이 유지가 안 되죠. 지금 세계가 이런 식으로 마치 1930년대 일본 튀어나오고 독일 튀어나오고 그러던 세월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지금 평화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이 틀리면은 처방이 틀리죠. 진단이 틀리면 처방이 틀리고 처방을 잘못 받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유명한 딘 애치슨이라는 사람, 우리 이름 아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애치슨 라인이라는 거 해가지고 한국을 미국 방위선에서 빼놨다 해가지고 뭐 전쟁도 나고 뭐 그런 그 오명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국제정치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는 규칙도 심판도 없으며 착한 아이들에게 상도 주지 않는 국제적인 정글이다. 이 세계라는 것은 거기는 법칙도 없어요. 그리고 심판도 없습니다. 심판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착한 어린이야. 나는 착한 나라야. 우리는 싹 같은 거 안 해. 그래도 상도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심판 노릇을 했죠. 지금 이제 심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같은 세상에서 허약함, 우유부단함은 치명적인 일이다. 국제정치라는 세계에서 허약하고 약하고 우유부단함, 결정을 못해요. 그것은 치명적인 일이다. 그리고
실수에 대한 자연의 판결은 죽음이다. 이런 정글에서 실수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는 정글의 힘에 대처할 수 있는 더 큰 힘으로 유지될 수 있다. 국가 안보는 정글에서 막 덩쿨이 옵니다. 잡초들이 막 자라나요. 그것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난 이 글을 최근에 이제 읽으면서 박정희는 이거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뭐 글로 안 읽어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참 이럴 때 참 그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한데 박정희 같은 국제 정치, 세계 전략 이것을 아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시기에 대한민국 호의 선장을 맡아 이 나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간 박정희의 리더십을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때는 다른 사람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선장이 워낙 잘하니까. 선장이 워낙 잘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걱정 안 해도 되죠. 근데 선장이 막 술 취해가지고 옆으로 가고 막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 무지하게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안보는 보통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니, 보통 사람 보고 전쟁하자고 그러면 누가 전쟁하겠어요? 전쟁하자는 결심은 대통령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왜?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나는 우리나라에서 요새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 박정희 대통령 때는 싸우자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싸우면서 일하면서 건설하고 싸우자는 얘기가 이제 그 후대 대통령들한테는 없어졌는데 요새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대요. 그럼 아무리 나쁜 평화에 혹시 김정은이가 대구까지 다 먹는 거 평화적으로 그래도 전쟁 안 하는 게 더 낫습니까? 일본이 다시 먹을 때 그래 우린 전쟁 안 해. 네가 다 가져가. 평화적으로.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 여론조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정말 나라를 진짜 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을 아는 사람이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안보는 의무입니다. 권리가 아니라. 그렇죠. 평화. 여러분 평화입니까? 전쟁입니까? 국민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다 평화니까 누가 군대 가고 싶고 누가 자기 아들 군대 보내고 싶고 누가 자기 애인 군대 보내고 싶겠어요. 그거는 가는 거지. 나라가 필요하니까 데려가는 거지. 그래서 국가안보는 한 사람이 잘하면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어보면 답은 뻔하잖아요. 평화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군대를 갔다 왔던 여자든 남자든 뭐 몸이 성하든 안 성하든 대통령이 되는 순간 총사령관을 시키는 거죠. 헌법에 써 있죠. 총사령관이라고. 왜? 혹시 전쟁을 할지 모르니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 요새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그 무서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 10월 유신과 국제정치라는 책을 이제 지난 여름에 이제 냈는데 10월 유신 사람들이 저 독재정치 체제다 뭐 이렇게 막 그 비난을 하죠. 10월 유신은 국제정치의 산물입니다. 나라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저거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농담했습니다. 그때 만약 인공지능 컴퓨터가 있었으면은 그 당시에 국제정치 상황을 다 집어넣어주고 그러고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유신이라고 답이 나왔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상황의 산물이에요. 10월 유신할 때 그거 미국하고 중국이 같이 해준 겁니다. 10월 유신하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근데 그 사이가 좋아진 거는 미국이 소련을 때려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련이 제일 큰 적이니까 중국도 적인데 이네 둘이 싸우고 있네. 중국하고 소련이. 그래서 미국이 야 이거 중국을 떼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편으로 갖다 놓고 소련하고 싸움을 시켜가지고 소련을 날려야 되겠다.
예. 또 중국은 소련이 제일 큰 적이니까 미국 편에 붙은 겁니다. 그런데 미국 편에 붙으면서 중국이 그랬죠. 그럼 저 월남에 있는 저 미군 좀 빼줘. 월남에 미군이 50만 명이 있었습니다. 자기 바로 밑바닥에. 그래서 빼줄게. 공사 하나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밑둥이가 안전해지니까 소련하고 정식으로 맞짱 틀 수가 있죠. 북쪽에서. 예. 약속 하나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공이 유엔에 들어가면서 대만은 쫓겨나는 겁니다. 미국이 쫓았어요. 왜? 소련 잡는데 지금 중국을 자기 편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찌르자 공산당 중공 오랑캐 이러고 있을 때인데 우리 형님이 저놈 저하고 친해졌네. 예, 그때 정말 황당무계해지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 북한도 똑같았어요. 야, 이게 우리 편이 중국인데 저놈이 미국하고 같이 놀다니. 예, 온 가족이 싸웠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아버지끼리 싸우고 아들끼리 싸웠는데 갑자기 아버지끼리 화해를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바로 박정희가 1968년 이후에 맞았던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까? 예, 그래서 10월 유신 나오는데 미국에서 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한반도가 안정될 것 같아. 바로 같은 해에 북한의 공산 사회주의 헌법을 대폭 강화시켜가지고 김일성도 끝발이 왕창 늘었습니다. 둘 다 힘이 세진 거예요. 왜? 안정을 유지하라고. 그래서 국제적인 그 이유 때문에 10월 유신을 국제정치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쭉 뭐 글을 쓴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처음으로 7.4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우리는 대화 그러면은 무슨 진보 정권의 전유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북한하고 처음으로 대화한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자신이 생겼거든요. 야, 와서 봐. 너네들 와서 봐. 얘기하자. 말로 하자. 말로 하자고 제일 먼저 제안을 하고 그게 7월 4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 서울에 왔죠. 와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 이제 대표고 이쪽이 북한이에요. 근데 와서 보고서 이 사람들이 기분이 우울했습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운 놈이 잘 살면 기분이 우울해지죠. 그래가지고 와서 뭐 술도 얻어먹고 또 서울에 이 워커힐 호텔에서 보면 서울 시내가 제일 멋있게 보인답니다. 거기서 이제 며칠 자면서 뭐 밤에 불빛 비치는 거 보고 그때 이 북한 대표가 우리 대표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전국에 있는 자동차를 다 갖다 놨구만 서울에다가. 서울에 차가 많으니까 전국에 있는 자동차를 다 갖다 놨네 이것들이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이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차 옮기는 건 쉽습니다. 건물 옮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대답을 해가지고 북한 사람이 말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윤모라는 사람인데 그때 제가 이제 우리 그 교수님이 경기고등학교 동창인데 야, 저놈이 저렇게 시뻘건 놈이 돼갖고 올 줄 몰랐다라고 강의 시간에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남한에 가서 보니까 남한 사람들 뭐 살색도 좋고 뭐 괜찮더란 말이죠. 그래서 북한의 간부들이 와가지고 마음이 우울해 있는데 그리고 와서 뭐 술 한 잔씩 하고 통일의 노래 부르고 그러면 전부 다 또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있을 때 김일성이가 자기 부하들한테 한 말입니다. 야, 이것들아 정신 차려. 남조선이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 우리가 만반의 전쟁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일단 유사시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게 되면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야, 우리는 군사력만 늘리면 되는 거야. 저 박정희 말이지. 부국 강병한다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우리는 강병 한 대만 하고 있으면 돼. 뺏으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오늘의 상황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김일성이가 자기 부하들한테 또 한 말입니다. 절대로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으면 안 된다.
남한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라고 김일성이가 자기 부하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너네 지금 남한 가서 술도 좀 얻어먹고 뭐 그러고 오니까 지금 기분이 멍하지. 그리고 나만 잘 사는 거니까 이상하지. 걱정하지 마.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다 뺏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너네들 가가지고 뭐 민족끼리 뭐 얼싸안고 그런 모양인데 남조선이 죽을 때까지 조선반도에 평화는 없는 거야. 알겠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북한은 유훈 통치의 나라죠. 김정은이는 자기 할아버지 흉내 나라 머리도 그렇게 갖고 다니죠. 이 유훈 잃어버렸을까요? 북한은 남한이 있는 한 그거는 평화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가치는 아니에요. 하나가 없어져야 평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치 평화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김정은이가 자기 할아버지를 통째로 무시했다라고 선언하지 않는 한 지금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옛날부터 원자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핵폭탄이라고 그러는데 원자탄하고 수소탄하고 조금 다릅니다. 뭐 둘 다 이제 무시무시한 폭탄인데 두 개를 합쳐서 핵폭탄이라고 그러고 핵폭탄에는 원자탄하고 수소탄이 들어가죠. 그런데 1967년부터 우리도 원자탄을 생산하게 되었다. 미국이 원자탄을 사용하고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일이가 중국이 한국하고 수교를 하니까 야, 과학자들 남아놓고 그랬습니다. 이제 믿을 거가 뭐 있니? 중국 놈들마저도 남한하고 악수하고 저러는데 그러면서 믿을 것은 핵밖에 없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이가 야, 이 사람들은 핵 전략에 관한 책들을 다 읽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우리나라 이 정치가들 중에서 핵 전략 개론이라도 본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한 말이 수령님 대에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야, 저 사람들은 핵폭탄 만드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있구나라는 그 얘기입니다. 북한이 핵폭탄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구를 핵폭탄으로 부시려고?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 핵폭탄에 죽을 확률이 0이에요. 서울 사람들 북한 핵폭탄에 안 죽습니다. 그 안 죽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북한입니다. 우리 여기 조용구 선생님이 미국이에요. 우리 이동수 선생님이 남한입니다. 내가 북한이에요. 미국. 내 남조선 아우랑 북한은 남한을 아우라고 그러죠. 이거 70년 동안 이러고 살고 있는데 통일해야 되겠어. 근데 말로는 안 되니까 근데 전쟁할 건데 당신 제발 도와주지 마시오, 남조선. 왜 당신이 우리 일에 개입해? 그러고서 오늘 때렸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그럼 미국은 동맹의 약속을 지키겠죠. 북한 죽여버리겠죠. 그런데 이제 그날이 왔어요. 내가 북한인데 미국의 워싱턴하고 뉴욕을 공격할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왔을 때 미국, 내가 남조선하고 통일해야 될 거요. 통일해야 되는데 말로 안 되긴 내 전쟁할 거요. 제발 도와주지 마셔. 당신이 도와주면 내가 지지. 미국한테는 못 이기니까. 그런데 나는 이번에는 그냥 안 죽고 로스앤젤레스, 뉴욕은 뽀개고 죽을 거요. 그러니까 미국, 서울을 살리려고 LA를 포기하냐? 그건 바보야. 난 당신이 바보 아닌 줄 알겠어. 하고서 서울을 때렸습니다. 그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로스앤젤레스하고 서울하고 바꿔줄까요? 여러분, 대구하고 우리 적국이 하나 있어요. 그놈이 다른 나라랑 싸우는데 너 제발 도와주지 말라. 저 나라 도와주면 내가 지는데 내 질 때 그냥 지지 않고 대구는 없앨 거야. 그래도 저 나라 도와주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LA하고 서울하고 바꿀 미국이 아닙니다. 서울을 살리라고 LA 포기할 그런 나라 지구에 없어요. 그런데 그날이 왔을 때 미국이 만약 개입을 못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하루빨리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은 조국 통일
전쟁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조국 통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이제 안 도와주죠. 한국한테 나랑 싸우다 죽을 거야, 항복할 거야. 핵폭탄이 있는 북한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북한의 핵폭탄은 미국의 큰 도시 몇 개만 때릴 수 있으면 그날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즉 미국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핵을 만든 거예요. 미국하고 싸우려고가 아니라 미쳤습니까? 미국하고 싸우게. 그리고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는 날 북한은 남한하고도 안 싸웁니다. 핵을 가졌는데 뭘 싸울 필요가 있어요? 항복해야지. 너 싸우다 죽을래? 항복할래?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핵이 없을 때도 우리가 북한하고 못 싸우는데 핵을 가진 북한하고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다이아몬드, 대구라는 다이아몬드, 인천이라는 다이아몬드를 왜 깹니까? 날거로 그냥 가져야지. 북한이 핵을 가진 날 다 그것을 그냥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드는 날 미국은 남북한의 전쟁에 개입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북한은 핵을 안 쓰고서도 한국을 굴복시킬 수 있고,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끝내주는 겁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만든 겁니다. 목숨 걸고 만든 것을 말로 포기한다? 목숨 걸고 만들었는데 말로 포기해요? 목숨 걸고 만든 거는 목숨하고 바꾸지 않는 한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걸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죠. 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은 핵을 개발할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직접 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내가 우리 아이한테 책 사보라고 돈을 줬어요. 근데 걔가 책을 안 사고 맥주를 마셨습니다. 아이, 나는 저 맥주 마시라고 돈 준 적 없습니까? 그러면? 그게 되나요? 우리가 북한에 핵 만들려고 돈 준 적은 없죠. 이거로 니네 밥 먹어라 하고 좋겠지. 근데 그거로 핵 만든 거잖아요. 뭐 핵 만들 돈 따로 있고 밥 먹는 돈 따로 있나요? 이런 걸 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우리나라는 역경을 헤쳐온 나라입니다. 지난 우리나라 역사처럼 힘들고 피곤한 역사도 사실 없어요.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성공한 나라다.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한 신생국은 없답니다. 그 가난한 나라들이 1950년대, 60년대 잔뜩 생겼는데 다 식민지하다가, 그런데 민주주의도 하고 경제발전도 한 나라는 한국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에. 뭐 다른 데 없어요. 한국만이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과거 역사, 그래서 건국, 이 사람은 나라를 건국했고 이 사람은 나라를 부국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제가 집에 차가 3대가 있습니다.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내가 운전면허증을 딴다는 것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운전수 안 할 거니까. 그때는 운전기사만 운전면허증을 따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차가 다 있으니 이제 지차를 다 갖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런 나라를 누가 만든 겁니까? 고속도로 아까 얘기 나오는데 그때 거기 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놈들 놀러 다니는 길이라고. 그게 국가의 산업발전의 동맥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동맥. 핏줄이죠. 핏줄. 그것도 지금 적어서 저쪽 대도시 옆에 전부 다 10차선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 서울 부근은 거의 20차선 가까이 되죠. 양쪽으로 10대씩 다니니까. 그때 4차선 만드는 거를 못 만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 대통령도 다 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책 제목, 제가 썼던 책인데 미국에 당당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라 가지고 박정희, 이승만을 썼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미국이 제일 힘들었던 두 사람입니다. 미국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저 사람들. 그런데 저 둘이 제일 친미입니다. 제일 친미인데 미국이 제일 힘들어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글 하나를 박정희 재단에 보내고 왔는데 박정희 정신입니다.
박정희 정신인데 뭘 쓸까 하다가 제가 국제정치학자니까 민족주의적 국제주의. 박정희가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민족주의적 국제주의. 그 사람은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와 함께한 사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자주국방하는데 미국을 꽉 붙든 사람입니다. 다르죠. 자주국방인데 미국을 꽉 붙들었다? 예. 그거를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게 능력이죠. 자주국방이라면서 미국은 빡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한테 매일 맞짱 뜨면서도 미국이 미워하지 않게 하고. 예. 민족을 무지하게 강조하는데 수출입국. 그러니까 세계에다 갖다 팔아먹어요. 근데 그 목적은 우리 민족이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두 개, 반대되는 개념 두 개를 그대로 정말 이 전략으로 만들고 갈등이 없게 섞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지도자의 능력이죠. 미국이 가장 피곤했던 대통령 둘인데, 그러면서도 미국이 제일 신뢰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한번 미국이 쫓아내려고 작전까지 만들었습니다. 에버레디 작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다가 저 사람 나가면 누가 남냐? 그래서 놔둔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카터라고 이제 미국 그 대통령 중에도 그 또라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지난 한 몇 년 전에 카터 박물관을 가봤는데, 카터는 박정희 때문에 아주 피곤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카터 그 박물관에 박정희라는 그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카터 회고록에 박정희는 한 서너 줄 나옵니다. 사실 박정희 때문에 지가 대통령 한 번밖에 못한 사람인데 박정희는 다 안 쓰는 거예요. 자기가 밀리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쪽팔려가지고. 근데 그 카터 도서관에 가봤더니 카터가 김일성하고 껴안고 있는 거를 실물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그 하드보드에다 붙여가지고 그 복도 가운데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은 김일성이를 더 좋아하는 놈이구나. 아무리 박정희 때문에 자기가 모욕을 당했다 하더라도 박정희가 독재자니까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김일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김일성이가 박정희보다 100배는 독재자 아니겠습니까? 독재를 했다 치면은. 그런데 김일성에 대해서는 얘기 못하고 독재자를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 미군 다 빼겠다. 박정희가 미군 빼면 안 된다고 그냥 사정을 했습니다. 정말 성질 같아서는 다 나가버려 그럴 텐데 빼면 안 됩니다. 카터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 카터가 자기 대사관 직원들 부하들한테 그랬어요. 절대로 박정희가 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청와대에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박정희가 그냥 처음부터 미군이 나가면 안 되는 이유를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터가 한참 듣다가 종이 꺼내가지고 만화를 그렸습니다.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림이나 그린다고서. 근데 박정희가 끝까지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카터가 회담하고 나오면서 미국 대사관이 저쪽 서울 덕수궁 부근에 있는데 거기까지 갈 때 너무나 분해가지고 화가 나서 막 분통을 쥐고 내려가지고 대사관 건물로 안 들어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미국 사람도 대단해요. 이렇게 둘러있던 사람이 지금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설득하다 하다 안 되니까 다 가 그랬습니다. 갈 테면 가. 다 가라고 그래. 다 가라고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못 갔습니다. 핵폭탄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너를 가지 말라고 그렇게 사정하고 조르는데, 그리고 워싱턴에서 30km 앞에 100만 대군이 있으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서울에서 30km 앞에 100만 대군이 있는 거죠. 너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그걸 지켜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쭉 이제 제가 글로 썼죠. 이 책의 한 부분에 제가 아까 박정희 때 죽은 날 우리 장교들끼리 모여갖고 술 마시고 했던 그 어렸을 때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썼던 그 책입니다. 요건 뭐 쭉 나가고요. 남한하고 북한이 워낙 잘 살았어요. 1948년에 공업총산세액이 북한이 60, 발전 설비는
남한이 8, 북한이 92, 연료산업 12대 88, 야금업 10대 90. 예, 그래서 북한은 공업지대입니다. 북한은 말이죠. 일본이 2차 대전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다 북한에 지었거든요. 6.25 때 북한이 들고 왔던 총, 따발총이라는 거 있죠? 따발총. 한문으로 다발입니다. 다발. 여러 발을 쏘는 총인데 그건 북한제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발명한 게 아니라 일본이 놓고 간 공장에서 만들었죠. 그걸 만들어갖고 중국에다가 중공을 도와줬습니다. 모택동은 1949년에 공산주의, 그러니까 49년에 장개석을 이겼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그 북한보다 늦어요. 그 사이에 총을 만들어갖고 중국도 도와줄 정도로. 그러니까 북한은 한국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한국은 농업밖에는 북한보다 더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쿠데타 일으키는 날이죠. 저는 뭐 쿠데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왜 쿠데타라고 그러냐? 혁명이라고 그러지 않고 쿠데타하고 혁명은 전부 다 그건 무생물입니다. 무생물. 의미가 없어요. 정권을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뒤엎어놓은 것은 혁명이라고 그러고 옆에서 쳐버린 거는 쿠데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쿠데타는 나쁘고 혁명은 좋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박정희가 한 것은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해서 국가를 바꾸는데 기여를 하면 그게 이제 혁명이 되는 것이죠. 국민들의 지지까지 다 받아가지고. 그렇지만 그날 한 것은 쿠데타인데 저거 보통 사람 못하는 거예요. 저거 실패하면 사형이죠. 저거 실패하면 사형입니다. 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박정희가 돈 벌려고 쿠데타 했다? 박정희 죽는 날 말이죠. 군의관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왜? 혁대가 너무 후져요. 시계도 너무 후져. 근데 총을 얼굴에 맞았으니까 얼굴이 없죠. 이 누구야? 뭐 시계도 허름하고 옷도 허름하고 뭐 혁대도 허름하고 그게 대통령일 줄은 미처 몰랐다라고 나중에 해고했습니다. 우리 대학 다닐 때 뭐 데모하는 날 어떤 놈이 우리 친구 놈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병철이요, 뭐 정주영 그랬더니 아니야, 박정희가 제일 부자야 그랬습니다. 우리 또 막 박수치고 그랬죠. 박정희 죽은 다음에 돈이 어디 있었습니까? 숨겨놓은 돈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한 것은 지 개인 권력이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저 사람은 이제 그 글 보면 그래요. 이렇게 너무 째지게 가난한데 이걸 좀 잘 사는 나라로 만들면 안 되겠냐. 좀 잘 사는 나라로. 이거 5천 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제 보통 사람이 가난하지 않은 나라를 만든 겁니다. 옛날에 귀족은 잘 살았죠. 북한의 귀족들이 얼마나 잘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 남한에 잘 사는 사람하고 상대단되게 잘 삽니다. 전부 벤츠 S 시리즈 타고 다녀요. 한 놈이 그런데 사실 그거 탈 수 있는데 아이 내가 당간부 아들인데 또 괜히 그거 타면은 뭐 또 뭐 눈치 보일까 봐 그냥 조금 다른 거로 탄다고. 북한 사람들 한 달에 1달러도 못 버는데 한 번에 100달러짜리 뭐 밥 먹고 그런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극도로 잘 사는 놈이 있고 그리고 그 북한은 권력하고 돈하고 그대로 뭉쳐 있죠. 우리나라는 권력하고 돈하고 뭉쳐 있지 않습니다. 뭐 관리들이 잘 사나요? 보통 사람이 더 잘 살지? 그게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하는 그 날인데 이 사진입니다. 그때 얼마나 그 나라가 혼란했냐면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담임선생 바꿔달라고 길에 나와서 데모했습니다. 이게 나라가 보통 혼란하지 않은 것이죠. 그 대학생들은 전부 다 휴전선 가서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북한 대학생하고 남한 대학생하고 1대1로부터 북한이 월등하게 말을 잘합니다. 왜? 북한은 군대 갔다 10년 있다가 오죠. 10년 동안 온갖 정신교육 받은 다음에 그러고 대학 들어가죠. 그러니까 북한 대학생은 30살 가까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살에 대학 들어가고 1대1로 말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그 당시 1960년대에도 무지무지하게 우리나라가 사상적으로 혼탁했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 그 국무총리 집 앞에서 데모하면서 김일성 만세도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뭐 아주 뭐 형편 뭐 그런 세력이 있었죠. 근데 이거 더 이상 놔뒀다간 나라 가겠구나 하고서
예. 그때 쿠데타 군대가 딱 오니까 미군 사령관이 그 당시 윤보선 대통령한테 막을까요? 이거 가서 막을까요? 예, 반란한 것이죠. 미군이 지휘하는데 군대를 동원하고 한국군이.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체계를 위반한 겁니다. 미군이 명령해야 되는데. 막을까요? 그랬더니 윤보선 대통령이 놔두셔. 올 것이 온 거요. 그 당시에 모든 국민들이 이제 다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당시 한국 국민 중 3.7%만이 장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다고 대답했다. 나머지 96%는 이제 뭔가 일이 벌어져야 되겠다. 여기서 어떻게 사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쿠데타 혁명이 났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군인들을 무식한 놈들이라고 얘기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군인들이 무식하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계층이 군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특히 더 그랬어요. 박정희가 군사혁명을 일으킬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교육을 제일 많이 받은 집단이 장교단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장교는 전원 대학교 졸업 이상입니다. 100%. 대한민국 장교는 100% 대졸입니다. 우리가 100% 대졸인 그룹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군인들이 무식한 그런 건 아니고, 그 당시에 군인들이 서양에 대해서도 제일 잘 알았고, 그래서 당연이라기보다도 능히 이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집단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올 것이 왔다. 너무나 혼란했고 너무나 무능한 정부가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박정희 쿠데타를 곧 승인했습니다. 미국을 가서 만났는데 케네디 대통령하고 박정희가 나이가 동갑이에요. 1917년생입니다. 케네디는 그래도 민주국가에 제일 끝내주는 대통령이죠. 인물도 잘생기고. 근데 어디 제3세계에서 까무잡잡한 사람이 또 까만 안경 끼고 와서 맨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곧 저 나라는 이런 정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미국이 지지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왜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안 할까? 근데 그때 미국의 아주 끝내주는 학자가 이 책을 썼는데 68년에 나온 책입니다.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그래서 이걸 후진국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후진국의 정치 질서. 이 사람은 지금 발전이 아직 안 된 나라들은 질서가 더 중요해.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참 싫어했습니다. 저게 후진국가, 박정희는 이 책 되게 좋아했을 것 같다라는 우리 어렸을 때 생각입니다. 왜? 질서가 더 중요하니까 너네들은 민주주의는 나중에 하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너네들 잘 살게 되면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는 거야. 그때 우리는 또 무지하게 분노했습니다. 아니, 가난하면 민주주의 못 되냐? 가난하면 민주주의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미국 교수들이 쏘는 이론입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왜? 깡패들. 어느 곳이든지 깡패가 없는 데가 없었죠. 모든 시장에는 다 깡패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그 상인들은 매일 깡패한테 세금 내야 되고 정부한테도 세금 내고. 그런데 저거를 누가 해결합니까? 군인들이 해결하지. 그래서 이거는 참 지금은 보면은 말이 안 된다 하지만은 깡패 생활 청산하고 바른 생활 하겠습니다. 깡패들 이러고 다니고 나는 깡패 두목 누굽니다라고 목에다 걸어서 시가 행진할 때 국민들은 속으로 솔직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정재 이제 깡패 두목이죠. 이런 일들이 있었고, 반공을 국시로 삼고, 그때 김일성 장군 만세라고 장면 박사 집 앞에서 대학생들이 그런 구호까지 지를 때니까 반공을 국시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 미국을 위시한 자유방과, 그렇죠?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도 말이죠. 미국하고 딱 끊어지면 한국 갑니다. 미국하고 관계 끊어지는 날 일본이 독도 먹을 거예요. 그렇겠죠? 미국하고 한국하고 관계 딱 끊어지면 일본이 독도
그냥 내놓을래? 뺏길래 나한테? 예, 노래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군함 사와야지 지키는 거죠. 군함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독도가 우리 겁니다. 매일 미국이라는 끈이 있어서 일본이 독도를 못 건드리는 건 줄 모르고 말이지. 예. 미국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통일을 위해서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 아까 그랬죠. 정글의 세계에서 다가오는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죽고 만다. 그런 데서 잘못 대처하는 그거는 죽음이다라는 그걸 여기 다 나와 있죠.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은 본연이며 복구할 것. 요거 하나 안 지켰습니다. 근데 그런 정치가들이 없었다라고 박정희 대통령은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물려줄 만한 놈이 없었어. 이제 그것이 자기 고집인지 뭔지는 그거는 나중에 또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누가 대체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쭉 그때 사진이고요. 쭉 보시고 이 사상계 장준하라는 사람이 박정희가 죽였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저 사람이 사상계라는 잡지에 5.16 혁명 날 때 이렇게 썼습니다. 5.16 혁명은 불가피한 일이다. 박정희를 제일 미워했다는 사람이 5.16 나는 날은 저렇게 썼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지금 다 있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에 군대 파견한 거는 그것도 이제 참 한국 안보를 위해서 월남에 가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월남전에 이제 빠져 들어가는데 게릴라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게릴라한테. 미국은 정규전을 해야지 이기는 나라지 게릴라전을 못하는 나라죠, 잘. 그래서 게릴라전 하려고 미국이 군대를 새로 만든 거가 바로 그린베레라는 부대입니다. 게릴라하고는 게릴라로 싸워야 되겠다 해서 새로 만든 부대예요. 그런데 어디서 저놈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미군이 계속 들어가는데 미군이 모자르니까 박정희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있는 미군을 글로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가서 손수 치는 겁니다. 우리 군대 보낼 테니까 우리가 군대를 보내줄게 미국. 왜 한국에 와 있는 미군은 빼지 말라고. 그건 우리가 약하고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라 미군을 북한이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군이 여기 10,000명이 있더라도 그 10,000명 죽으면 그냥 그거로 끝납니까? 본토에 있는 몇십만 명이 오니까 북한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즉 전쟁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려고. 그래서 한국군을 대신 보냈는데 한국군들 가서 정말 싸움 잘했습니다. 한국군들이 가서 싸움을 얼마나 잘했냐면은 그거를 우리나라 지금 좌파들은 잔인했다고 얘기하는데 잔인했다. 양면학살했다. 아니 게릴라가 베트콩이 군복 입고 있었습니까? 다 양면이지. 다 농민이지. 그 양면을 학살했다는 것은 그 전쟁의 기본 성격도 모르는 사람들 하는 말입니다. 저쪽은 군복 입은 애들이 아니에요. 제가 삼성한학교 교관할 때 월남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그 선배 장교 중에. 저 삐딱하니까 선배님 저 대위 한 분한테 양면 학살 많이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 임마 내가 월남전 얘기 하나 해줄게 그러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제 걸어가잖아요. 소대장이 앞에 걸어가고 뒤에 쭉 따라가면은 논에서 월남 사람들이 따얀 그러면서 손 흔든답니다. 그럼 우리는 초콜릿도 던져주고 이렇게 그때 물품은 많으니까 먹을 거 막 던져주고 그러고 다 가는데 따당 소리가 나가지고 그냥 논을 다 지나갔는데 따당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애들 둘이 쓰러져 있어요. 그때 너는 어떡할 거니? 네가 소대장이면 너는 어떡할 거야? 라고 월남 갔던 분이 묻더라고요. 그 소대장이 거기 있는 농민들을 다 쏴주겠습니다. 그거 안 쏴죽이면 이제 몇십 명 더 죽죠. 누가 쐈어요? 여러분 누가 쏘셨나요? 한가한 얘기하는 거죠. 다 긁어버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지금 미국이 말이죠. 그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좀 그에 인정이 있어요. 이놈들이 돈이 많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선량합니다. 애들이 조그만 놈이 손 흔들고 달라 그러면 줘요.
근데 미군 그 이라크에서 미군 그 찝차들이 가잖아요. 그럼 꼬마들이 나와가지고 손 흔들어요. 뭐 초콜릿. 그래서 초콜릿 주려고 차 쓰면은 미사일 날라와서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그 작전 규율 중에 하나가 꼬마가 손 흔들면 전속력으로 달려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꼬마가 손 흔들면 전속력으로 달려야 돼요. 거기는 미사일 날라오는 데니까. 꼬마 죽죠? 그걸 해놓고 막 고민하는 미군 그 영화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렇게 옆에 있는 친구가 야만 우리가 다 살았잖아. 네가 거기 서서 우리 다 죽었어.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라고. 전쟁은 그런 겁니다. 근데 무슨 뭐 민간인 뭐 그런 거 웃기죠. 근데 월남 가가지고 한국군들이 워낙 전쟁 잘하고 그래가지고 서양에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동양에도 이스라엘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쌈 잘하는 나라로 소문난 나라죠. 동양에도 이스라엘이 하나 더 있다. 국가는 전쟁을 오래 연구한 사람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 우리나라는 6.25의 산물입니다. 원래 2차 대전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겼고 6.25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성격을 갖췄고 월남전쟁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무대에 나라로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바로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과 국가는 동전의 앞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찰스 틸리가 국가는 전쟁을 만들고 전쟁은 국가를 만든다. 이런 그 공식을 만들기도 했죠. 케네디 만났을 때 전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 쓴 글을 보면은 박정희는 원래는 사회주의자예요. 원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는 목표가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까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은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같이 놀아먹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럽니다. 근데 30대가 되면은 같이 놀아먹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그런 말이 있죠. 20대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가슴이 없는 사람이고 30대에도 공산주의자인 사람은 뇌가 없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좋다라고 얘기한 건 이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벽하면은 우리가 다 예수님이나 공자님쯤 되면은 그러면 공산주의 해도 돼요. 열심히 일해서 여기다 갖다 쌓아놓고 필요한 것만큼 갖고 가면 됩니다. 꿈의 나라예요, 그런 게.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같이 일하는데 제일 못하는 사람한테 돈 주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박정희가 그거를 확실하게 칼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새마을을 냈을 때 잘하는 마을에 세멘트 더 갖다 줬습니다. 못하는 마을에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그 본능에 자본주의가 있는 거거든요. 1시간 공부 더 하면 점수가 더 잘 나와야지 그다음에 공부 더 하는 겁니다. 공부 못하는 애한테 점수 주는 거는 다 같이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북한이 다 굶어 죽고 소련이 다 망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원리를 박정희 대통령은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적이기 때문에 옛날에 젊었을 때 그것도 뭐 다 잘 사는데 그게 잘 사는 방법이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뭐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약간 비난하는 글을 썼어요. 미국이 우리한테 진짜 그 제대로 된 공장을 줘주지 않고 그냥 급히 먹고 사는 것만 해준다. 왜 좀 이런 제대로 된 공장을 줘주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해놓고 자기가 조금 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정희는 혹시 자신의 언급이 오해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미국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사정을 들추어서 촌호도 의식적인 곡해를 일으킨다거나 감사하는 마음에 검은 보자기를 씌우려는 것은 아니다. 미국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고마운 것은 어디까지나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친미. 근데 미국을 다 비판해 놓고 나는 미국을 진짜 그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쓰고 있죠. 어느 시를 하나 썼는데 이제 그 지나가는데 보니까
촛불하고 이제 사람 그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어떤 소녀가 조그만 책을 읽고 있어요. 그 장면을 박정희가 뭐라고 썼냐면은 아마도 커피를 마시면서 프랑스의 시집을 읽고 있을지 모른 이쁜 처녀죠. 나는 너의 그 고운 손이 밉다라고 썼습니다. 너의 고운 손이 밉대요. 이 사람이 그 사회주의자라고 하고 느끼는 그런 장면이죠. 젊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젊었을 때 20대에 다 사회주의자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같이 잘 사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상적이죠. 그게 안 되는 줄 모르고. 그런 얘기들이 이 책에 있어요. 그리고 월남전 얘기도 나오고 이거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월남 가서 이제 열심히 한국군이 잘 싸우는데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박정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선물 하나 주고 싶은 겁니다. 박 대통령, 당신이 월남 가서 이렇게 5만 명이 싸워줘서 내가 많이 그 도움을 받는데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소. 뭐를 하나 해드릴까? 박정희 대통령이 연구소 하나 만들어 주셔 그랬습니다. 연구소를 하나 차려주셔. 지금 한국의 과학도 발전해야 되고 앞으로 좀 세계에서 괜찮은 나라가 되려면은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되니까 연구소 하나 줘주세요. 그래서 연구소를 만들고 지금 서울에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홍릉에 가면은. 그리고 거기에 있는 큰 강당이 있는데 그 강당 이름이 존슨 강당입니다. 존슨 강당. 그래서 그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만들었죠. 이 존슨 강당이 있고. 이 장면을 보면 또 미국도 놀랐습니다. 선물을 주겠다는데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다니 참 어떻게 보면 소심하죠. 그렇지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무장간첩 한국이 서울에 무장간첩이 오고 닉슨 독트린은 뭡니까? 아시아는 아시아의 힘으로 지켜 이제 우리는 다 갈 거야. 중국 월남에서 미군을 빼는 거를 그렇게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군도 그때 7사단을 뺐죠. 그래서 휴전선 지키고 있던 미군 사단이 7사단인데 7사단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휴전선을 100% 한국군이 지키게 됐죠. 바로 이제 닉슨 독트린이라는 이 참 험악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한테는. 갑자기 미국이 이제 네가 지켜 그러는 거예요. 아직 먹고 살 것도 지금 충분하지가 못한데 68년입니다. 이제 니네가 지켜. 그리고 월남에 있는 건 다 빼고 말이지.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참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거꾸로 만들어 놓으면 무지무지하게 고달픈 상황이 되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매년 국방비는 국방에서는 미군이 주는 돈에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는데 이걸 안 해주겠다니 이런 참 당황한 상황이죠. 그래서 미군 7사단 가고 카터가 와서 또 다 철수한다고 저러고 있고 그래서 한국은 예의를 다 지켰어요. 카터 왔을 때 우표도 만들어주고 다 그랬습니다. 이건 참 지금 방금 얘기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 가면은 핵폭탄 만들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건 진짜 만들겠다가 아니라 미국을 협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고 있어. 네가 있는 게 더 나아. 이거를 이렇게 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독재자 소리 듣고 우리나라에서 독재자로 오는데 제 후배 중에 서울대학교 학생회장을 했던 왕년에는 엄청난 좌파죠. 그런데 이제 전형한 우파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박정희가 너무나도 사람이 말랑말랑해가지고 이 공산주의자들을 척결을 못해가지고 이 모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풍금 치면서 음악 작곡하는 사람은 독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선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shy. 그러니까 이렇게 남 만나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는 그 소심한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이고 머리 좋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어떤 얼굴인가 한번 본다고 갔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엄격한 인상이 아니야. 냉철하고. 그런데 가니까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더라고.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수업 들어와가지고 우리 그때 박정희가 아주 정말 너무 미웠는데 교수님 한 분이 수업을 들어와서 나 어제 박정희 만나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불러서 청와대 가가지고 가서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박정희가 나를 화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거나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그거 다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다 하려는데 어떻게 다 했지? 선생님 잡혀가시려고 그래요. 우리 그랬습니다. 안 잡아갔죠. 독일에서 간첩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가서 대통령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독일 가서 못할 짓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좋은 공부하고 왔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그래서 깜빵도 안 보냈습니다. 거의 간첩질 한 사람을. 그런 그 비하인드 뒤에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나를 못 잡아먹어서 그래서 가서 보니까 다정한 얼굴이더라고 라고 정적이 얘기를 하는 거죠. 김문수 지사가 이제 매일 아니 서울 광화문에 있는 동상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 이수신, 한 사람은 세종대왕인데 이 나라가 조선이냐?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지. 조선 사람만 지금 거기다 동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대통령 동상도 갖다 세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승만 박정희를 세워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박정희는 목표가 있었어요. 일단 그 박정희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거는 군인인데도 강병이 위주가 아니었습니다. 부국, 그 다음에 강병입니다. 아니, 나라를 먼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돈을 먼저 벌면 나머지는 해결이 돼. 근데 김일성이는 그거를 거꾸로 했죠. 강병, 부국이 아니라 강병, 그러고 쫄딱 망한 겁니다. 박정희는 부국, 강병 그 순서를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경제의 싸움, 안보의 싸움에서 김일성의 북한을 꺾은 것이 분명했다. 왜? 1960년에는 북한이 3배 잘 살았는데 72년에 같아졌고 78년에 우리나라 국방비가 북한의 2.6배가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1978년의 국방비는 처음으로 우리 돈이에요. 그 전까지는 미국 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미국 돈이 항상 들어가 있는데 1978년에 100% 한국 돈으로 우리가 번 돈으로 국가 안보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북한의 2.6배 정도 됐습니다. 참 목표를 달성한 것이죠. 목표를 달성하고 뭐 이런 이 북한 경제 망하는 얘기 쭉 보시면은 뭐 지금 북한은 잘 사는 일부는 되게 잘 삽니다. 평양은 잘 살지 않으면 김정은이가 쫓겨나니까 평양만 잘 살아요. 북한에는 경제가 4개라고 그러죠. 1. 궁정경제, 김정은의 주머니입니다. 2. 군수경제, 군인은 가난하면 총칼 들고 나오니까 군수는 잘해줘야 돼요. 그리고 3번째가 민생경제인데 그건 없습니다.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근데 어떻게 굶지 않고 사느냐? 북한은 말이죠. 공산주의 국가는 배급을 줘야 되죠. 배급을 못 주게 되니까 알아서들 먹고 사세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전부 나가갖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장마당입니다. 장마당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런 데다 갖다 놓으면 잘 먹고 삽니다. 토끼 집에다 놓고서 풀어주면 죽지만은 풀 뜯어다 줄 힘이 없어가지고 풀어주면은 다 나가서 먹고 살아요. 토끼들. 그런 식으로 지금 북한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가서 먹고 사는 아주머니들이 김정은 네가 뭐 해도 좋으니까 우리 돈 버는 것만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국민 따로 나라 따로예요. 국민 따로 나라 따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죠. 한 번은 이것들이 내가 없어도 살 수 있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돈을 전부 다 강제로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북한 아주머니들이 돈 벌어다가 집에다 숨겨놓는 거예요. 은행에다는 안 집어넣죠. 내 돈 얼마 있다는 거 알면 안 되니까 나라가. 그래서 은행에다 놓지 않고 전부 다 아궁에다 놓고 숨기고 있는데 매일 그거 쓰는 재미로 사는 겁니다. 나 이거 있으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안 해줘도 우리 애 다 공부시킬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어느 날 그냥 그때 김정일일 때예요. 야, 내일부터 그 돈은 못 쓰는 돈이야. 해가지고 100대 1로 화폐 개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들고 나오는데 10만 원만 바꿔준 거예요. 10만 원. 10만 원만 바꿔주니까 100대 1이니까 1000만 원이 있던 사람은
10만 원 바꿔줬는데 2천만 원 있던 사람도 10만 원, 3천만 원 들고 오는 사람도 10만 원. 그래서 북한이 다 운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됐어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그래서 지금 북한은 뭐 다 끝난 나라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랑코프라는 사람인데 서울의 국민대학교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말을 되게 잘해요. 한국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김일성 대학을 나왔습니다. 김일성 대학. 그리고 호주에 있는 호주 국립대학에서 이제 박사를 받은 사람인데 란코프라는 사람이 북한 꺼져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노스 코리아 워크아웃. 너 나가버려. 그런 뜻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북한 통치배들에게는 이 사람이 한국말로 쓴 책입니다. 북한 통치배들에게는 집에서 두부를 만들거나 편리한 옷을 재봉하는 아줌마들이 미국 제국주의나 남조선 괴뢰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그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이제 돈 벌 줄 압니다. 돈 벌 줄 알아가지고 정훈아,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뭐 벤츠를 타든 뭐 철갑상아를 먹든 난 관계없어. 이 내가 버는 돈만 가만 놔둬줘. 나라 따로 이렇게 된 거예요. 평양에 사는 사람만 김정은이를 존경합니다. 그 사람들도 요번에 뭐 우리 대통령 가고 뭐 무슨 음악회 한다고 그래갖고 뭐 10시간씩 서서 오줌도 못 놓고 기다렸다면요. 인권 유린입니다. 북한의 그 카드 섹션 하는 애들은 전부 다 기저귀 차고 해요. 화장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5시간, 6시간씩 화장실 안 가면 그냥 기저귀라도 차고 해야죠. 그래서 그런 거는 민주국가에서는 안 하는 겁니다. 카드 섹션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거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집에서 두부를 만들거나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한테 이제 배급을 못 주니까 알아서들 사세요 그랬더니 북한의 아주머니들은 잘 사는데 아저씨들이 다 망했습니다. 아저씨들은 또 이럴 때 살라고 그러면 못 살아요. 아주머니가 살라고 그랬더니 집에 쌀 한 대를 이쁘게 떡을 만들어 갖고 나가서 2대로 바꿔오는 겁니다. 2대가 4대가 되고 4대가 8대가 되고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다 돈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안 망하는데 그게 망한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왜? 배급도 못 주는 공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사는 거는 배급을 못 주다 보니까 알아서 살게 돼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가 군수경제, 궁정경제, 민수경제 아웃, 지하경제 인 해가지고 지하는 자본주의입니다. 지금 북한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죠. 보세요. 이게 뭡니까 애들.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북한군이 걸어가는 겁니다. 원래 북한이 남자들이 키가 더 컸어요. 북방 저쪽 그 추운 데 사는 사람이 더 큽니다. 그런데 하도 못 먹으니까 저렇게 작아진 거예요. 한국 지금 우리나라 20대 평균이 174cm쯤 되는데 미국이 17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하고 미국 애들하고 키가 같아요. 여자들은 더 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북한은 어렸을 때 못 먹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종족을 바꿔놓은 거예요. 종족을 공산주의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거 박정희가 만든 나라죠. 박정희가 뭐 그랬습니까? 우리가 뭐이냐? 우리는 만들어서 팔아먹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수출입국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오늘 얼마 팔았냐, 뭐 얼마 팔았냐 해가지고 세계랑 상대한 나라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지구 위에 떠 있는 배, 지구 위에 떠 있는 화물선의 10%가 한국에서 나간 거든지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떠 있는 화물선의 10%가 한국 항구를 출발한 것 아니면 한국 항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계산해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은 세계 평균보다 18배 더 많은 외국 제품을 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좋은 거 보면 그거 물 건너온 거구나 그랬죠. 우리나라가 만든 쌀로 먹으면은 언제까지 먹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농부들이 만든 것만 가지고 소비를 하면은 3월 31일 날 끝납니다. 4월 1일부터는 외국 거 먹는 거예요. 즉 식량 자급률이 25%인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배가 부른 건 뭡니까? 박정희가 텔레비 만들어 팔아야 되고 자동차 만들어 팔아야 돼. 그러면 쌀 많이 사올 수 있고 고기도 많이 사올 수 있어.
그 지금 그래서 고기하고 쌀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텔레비 만들어 파니까, 전화 만들어 파니까, 바로 그 수출 입국 세계와 함께라는 컨셉을 이제, 근데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그래가지고 거지된 것이죠. 우리가 다 하면 돼. 다 못하죠. 방법이 다른 겁니다. 미국의 세이머 마틴 립셋이라고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논문이 저는 뭐 나중에 저걸 미국 가서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정희가 매일 하던 소리 아니야. 부자가 되면 민주주의는 저절로 돼. 그러니까 우리 배를 조금 더 조르자고. 그래서 돈을 더 벌어. 그러면 그때 민주주의가 오는 거 아니겠어? 그게 우리나라는 1987년입니다. 1987년이 됐을 때 이제 배가 웬만큼 불렀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놀고 싶어. 그리고 이제 조금 경제성장 좀 안 돼도 돼요. 그래서 1987년에 민주화가 되는 겁니다. 그때 국민들이 이제 우리 대통령 우리가 뽑고 싶고 토요일 날 놀고 싶고 8% 성장 안 해도 되니까 좀 놉시다. 1987년 노태우 민주화 선언 6.29 1987년 그때 국민소득 지금 돈으로 치면 $10,000입니다. 근데 저 세이머 마틴 립셋이라는 미국 교수가 민주주의는 가난한 나라는 못한다. 그런데 $10,000에 도달하면 민주주의가 온다. 그때는 안 할래도 오는 거야. 지금 중국이 여기 걸렸습니다. 근데 중국은 민주주의 하면 나라가 뽀개져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그걸 막으려고 지금 아우성 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냥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단계를 그래도 넘겨가지고 제대로 된 민주국가, 제대로 된 자본주의 국가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요새 와서 좀 뭐 이상해졌지만은 그래도 한국은 정상적으로 이 발달 과정을 하는데 요 교수님 말이 $10,000가 되면은 민주주의는 오게 돼 있어. 박정희가 이 논문은 안 읽었을, 뭐 안 읽었겠죠. 학자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게 되면 민주주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읍시다. 라고 얘기했던 거가 나중에 보니까 맞는 얘기다는 얘기입니다. 뭐 무장관 쳐보는 얘기 아까 다 나왔죠. 월남전도 다 나오고. 우리나라 지정학으로 국제정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지금 세계 이 꼬마지만은 세계 12등입니다. 종합국력. 세계 12등이면은 200 몇십 나라 중에 12등이면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어디 가서 자부해도 됩니다. 그 정도면은 괜찮은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는 세계 25등입니다. 우리나라 땅 넓이는 세계 107등입니다. 그러니까 국력의 기본 요인을 보면은 세계 한 60등, 70등쯤 하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자기 평균이에요. 근데 12등까지 올라갔으니까 북한은 등수 없고 이건 등수가 카운팅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저거는 뭐 200나라 중에서 한 200등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세계 12등까지 올라갔는데 그런데 12등이라는 등수를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놀래요. 그렇게 등수가 높아요 하고서 왜? 우리는 그렇게 등수가 높은 나라만큼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거든요. 그 이유 북한 때문입니다. 매일 저놈들이 잡아서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뛰는데 이걸 잡아당기고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통일이라는 게 뭐 이렇게 폼나는 이유가 아니에요. 통일되면은 금강산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만주도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그래서 통일하는 겁니다. 뭐 무슨 정치가 어쩌고 민족이 그거는 다 정치학 박사들이나 하는 소리지. 우리 국민들은 통일되면은 토요일 날 금강산도 갔다 올 수 있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일이 왜 이렇게 죽어도 안 되느냐. 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중국. 일본도 조금 우리나라 통일을 반대하는데 말은 못하는데 속으로 왜 너네들은 우리 통일을 반대하니? 이거는 국제정치의 기본 이론입니다. 이웃에 힘센 나라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하면 이게 골치 아파집니다. 일본이나 중국이 볼 때. 지금 중국은 북한 하나를 제멋대로 못해요. 일본은 한국 가지고 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통일을 한다? 안 되죠. 그래서 국제정치의 원칙, 파워 폴리틱스의 원칙에 의해서 일본과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원칙이 있는데 지정학입니다. 지정학. 중국은 말이죠. 한국을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와 같다라고 봅니다. 망치. 근데 지금 망치가 자루가 부러져 있어요. 자루 따루, 쇳덩어리 따루입니다. 부러진 망치는 이거 못을 못 박죠.
일본은 한반도를 뭐라고 보냐면은 자기의 가슴을 향하고 있는 단도처럼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한반도 흉기론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단도가 반으로 쪼개져 있죠. 그래서 쪼개진 단도는, 부러진 단도는 일본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권력 정치적으로 일본과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반대합니다. 구조적으로. 1950년에 한국군이 압록강에 도달했을 때 모택동이 정말로 고민했습니다. 이거를 싸우러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근데 결국은 와가지고 130만 보냈죠. 그래가지고 자기네 계산으로는 20만 죽고 40만 부상당했습니다. 미국 통계를 보면 40만 죽은 거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20만 40만이면 60만 명이 피를 흘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일을 막은 겁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입술이 떨어지면 이가 시려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 모택동이 얘기입니다. 북한이 입술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세계 2등, 일본은 세계 3등짜리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힘만 가지고선 통일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2등, 3등을 능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래서 이 세계에 요거만 있으면 우리는 통일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는 이유는 미국이 와 이거 통일시켜야 되겠다. 통일시키면 나한테 나쁠 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중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망치를 미국이 주는 거가 되죠. 통일하고 미국이 한반도를 가지고, 일본이 자기 찌르는 칼이라고 그랬죠. 한반도가 통일되면은 미국 편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지정학의 철칙입니다. 적은 가까이, 친구는 멀리.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은 심지어는 북한이 통일해도 미국하고 친구 됩니다. 왜? 중국, 일본 골치 아프잖아요. 중국, 일본 막아야 되잖아요.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게 북한이 통일해도 내 거야. 남한이 통일해도 내 거고. 그래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는 나라가 미국 한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막 맞짱 뜨고 덤비니까 이거 빨리 통일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저 요새 막 마음 답답한 사람들 이거 큰일 났다 그러는데 큰일 났다라고 물론 우리가 위로를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이 말이죠. 김정은이가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미국이 야 너 나랑 얘기해 임마. 링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둘이 올라선 겁니다. 내가 만약 북한의 국가안보 수석이었으면 절대로 미국하고 1대1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육자회담으로 끝까지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기댈 등이 있죠. 이거를 난땅 링에 미국 놈하고 같이 올라섰으면 어떡하자고. 북한은 그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둘이 맞짱 뜨는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웃된 겁니다, 요번에. 그리고 잘 보세요. 김정은이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지 여동생하고 지 부인이죠. 야, 너는 옆에서 얘기해 줄 사람도 없니? 믿을 장관이 없냐, 너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정은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나라를 어떻게 가족이 끌어갑니까? 회사도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저기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핵을 그냥 유지하고 있으면 미국한테 죽습니다. 근데 미국이 능청스럽게 얘기하죠. 김정은 핵을 내려놔. 그러면 너를 남한보다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줄게. 그런데 남한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그 나라는 민주국가가 되는 수밖에 없죠. 열린 나라가 돼야 되죠. 근데 김정은이가 나라를 열고 민주주의를 하고서 그러고 또 대통령을 해요? 그게 가능한가요? 절대 그거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 국민 여러분 배고파서 미안해요. 그런데 미국 놈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핵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려면. 그래서 여러분이 배고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요? 라고 지금까지 해서 버텨왔는데 이거 핵을 내려놓겠다네.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옛날에 내려놓으시지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이런 그 모든, 그래서 간단히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이
세게 나가고 있죠.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지만 아직도 폭격은 유효합니다. 작년에는 거의 폭격할 뻔했다는 그거 요번에 확인이 됐죠. 미국의 그 국회의원 중에 린지 그레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보더래요. 상원 의원, 내가 한국에 있는 그 미군 가족들을 빼려고 그러는데 그 빼도 되겠소? 그랬더니 그 린지 그레함 의원이 지금 당신 전쟁할 생각이요?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꼭 전쟁을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랬더니 린지 그레함 의원이 당장 전쟁을 하지 않는 한 미군 가족 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뺄 뻔하다가 안 뺐습니다. 즉 때릴 뻔한 거예요, 거의. 그러고서 이제 말로 넘어갔는데 김정은이가 이제 잘못하면 맞을지 모른다 해서 나온 것이죠. 맞을지도 모르겠다 해서 나온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여간 미국이 한반도 이거 값어치가 있어요. 이거 통일시켜 놓으면은 이게 참 바로 이 내용을 박정희 대통령은 다 알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 힘을 얻어야지 우리가 통일될 수 있다. 통일을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나라 일반인으로는 미국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죠? 아닙니다. 미국 때문에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아주 그 유명한 교수님이 하셨죠. 박성주 교수라고 베를린 대학 교수인데 누가 나에게 독일을 열어낸 요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세 가지를 요약하겠다. 미국이 도와줘서, 소독이 돈이 있어서, 소독이 단결해서,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지원이었다. 이 두 개는 충분 조건입니다. 미국의 지원은 필요 조건이에요. 우리가 돈 많고 우리가 단결하는 것은 충분 조건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일본하고 중국이 길길이 반대하니까. 그 반대를 깰 수 있는 힘이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그 반대를 깨줄 수 있는 거는 통일되면 이게 내 것 같거든, 지정학적으로. 근데 그것도 또 그렇게 애틋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통일하는데 내가 애써서 할 필요가 있나 그러는데 지금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은, 중국이 돈 좀 벌었다고 덤비네, 이게. 그래서 한반도를 통일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신문에 몇 번 썼는데, 지금 트럼프의 목표는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는 겁니다. 떼어내가지고 지가 갖는 거예요. 북한도 갖고 남한도 가지면 통일이죠. 그래서 그날이 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됩니다. 기여를 해야 되죠. 바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통일하면 한국 강대국 됩니다. 참 박정희 대통령이 꿈에도 그리던 그걸 못 보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강대국이라는 기반을 쌓아놓고 간 겁니다. 틀을 만들어 놓고 간 거죠. 우리나라가 통일되면은 21세기에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갑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이 1등으로 그냥 남고 중국은 이제 한참 뒤떨어진 2등 될 거예요. 일본, 독일이 그 밑에 있고 한국이 세계 5등쯤으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한국에 대해서 미래를 높이 보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오늘 통일하면 말이죠. 남한하고 북한 인구 합치면 그게 독일 인구입니다. 인구가 독일 인구랑 같아요. 그리고 경제력은, 그리고 군사력이 남북한 합쳐놓으면 프랑스랑 같아집니다. 당장. 그리고 경제력은 북한 합쳐봤자 우리나라가 11등이라고 그랬죠. 북한 합쳐도 11등입니다. 저건 완전히 빵점이죠. 43대 1로 칩니다. 우리나라가 43, 북한이 1. 몇 년 전 통계도 지금 한 50대 1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북한 합쳐봤자 등수가 안 오르는데, 경제학자들이 통일될 경우에 북한의 경제 성장률, 남한의 성장률 좀 이렇게 양호하게 한 거가 북한이 17%까지 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북한이 17% 경제 성장하고 한국이 10%를 한대요. 제가 그걸 가지고서 한번 탁상 컴퓨터로 계산해 보니까 통일되고서 10년째에 영국하고 경제력이 같아집니다. 경제력이 영국, 군사력이 프랑스, 인구 독일. 그게 세계 5대 강국 아니에요? 그럼 미국이 너 나랑 친구야. 그럼 중국, 일본은 상대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되면은 바로 이런 상황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미래학자인데 조지 프리드맨 박사인데 이분은 예측한 것이 다 맞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인데
아예 그냥 연구소를 차렸습니다. 전략 예측만 전문으로 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늘 한국이 통일됐을 때 만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고 있다. 통일이 되면 한국은 강대국이 될 것이다. 한국이 강대국 되면 만주 놓고 중국하고 맞짱 뜨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2040년 무렵이면 만주는 한국의 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 사람이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경기도에 우리 지사님 계실 때 가서 한번 강의를 했더니 김 지사님이 이걸 아예 길게 논문으로 써서 내가 원고지 400장 써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도 통일 강대국으로 나아가자 제목이. 통일되면 한국 강대국 되고 능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 얘기가 2040년에 우리 다 2040년까지 살아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자기가 그랬어요. 자기가 2040년에 95살밖에 안 된대요. 2040년에 95세, 이 사람이 지금 60대 후반인데 여러분 2040년에 인간 평균 수명 몇 살 되는지 모르시죠? 지금 12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95세면 아직 먼 거예요. 그 이분이 미래학자니까 그때 서울 와서 자기 예측이 맞았다는 걸 확인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40년 별로 멀지 않아요. 이때 우리가 다 통일되었고 세계적인 나라를 만드는 그 상황을 봐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쭉 통계로 보시고요. 뭐 북한 이러고 있어요. 이거 빨리 통일시키고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뭐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북한이 핵에 대해서 그 얘기했던 거 그거로 한두 가지. 김정은이가 한 말이에요. 김정일이가 나는 남한 점령군 사령관으로 가겠다. 1천만 명은 이민 갈 것이고 2천만 명은 숙청될 것이며 남면 2천만과 북한 2천만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사람 5천만 중에 3천만을 빼겠다고 얘기하는 놈입니다. 저거 직접 한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국가는 아니더라도 공산주의가 아니었다가 공산주의가 된 나라가 하나 있는데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그랬습니다. 그 나라가 인구가 850만이었는데 공산주의가 된 다음에 250만을 죽입니다. 250만을 없애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없어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캄보디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정치가들 다 없애고 그리고 장사꾼들 다 없애고 선생님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지식인 다 없앴습니다. 지식인은 누군지 아세요? 캄보디아가 대학교가 별로 없어서 대학교 근처에 갔던 모든 사람들, 안경 낀 모든 사람들, 손이 하얀 모든 사람들을 지식인이라고 해서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무용하는 사람들 있죠? 그 캄보디아 댄스가 그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는데 그거 하는 사람도 90%를 죽였는데 10%는 왜 못 죽였냐? 국경을 넘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근데 공주 중에 한 사람이 무용 특기가 있던 사람이 옆 나라로 도망갔다가 살아와서 야, 이거 잘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구나 해서 그거를 유네스코에다가 올렸습니다. 그 공주가 하는 말을 제가 들은 거예요. 이 춤추는 사람도 90% 죽였다고.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거예요. 거기서 못 살 사람들은 죽이는 겁니다. 이거를 그리고 김정은이가 한 말입니다. 김정일이가 남조선 인민들은 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총 몇 방 쏘면 다 도망간다. 식량과 기름이 부족하지만 휴전선만 넘으면 남조선에 식량과 기름이 많이 있다. 이것을 사용하면 쉽게 남조선을 먹을 수 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그 얘기를 지금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그 황장엽 선생이 그 북한에서 넘어왔죠. 그분을 같이 모시고 넘어온 사람이 북한 김일성 대학의 이 행정 직원인데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의 파티에 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파티에 갔는데 김정은이가 이 앞에다가 책상에다가 이쪽에다가는 꼰총 한 자루를 놓고 이쪽에는 달러 뭉치를 하나 놓고
그 파티 온 사람들한테 원하는 거 하나씩 와서 집어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사람들이 머뭇거리니까 뒤에 있는 그 장교한테 하나씩 집어보라고 그랬더니 한 녀석은 달러를 집었습니다. 달러 뭉치 한 1,000달러 이상 되는 거 이렇게 집은 거예요. 한 친구는 꼰총을 집었습니다. 설명을 해보라 왜 그걸 집었는지. 그랬더니 달러를 집은 친구가 수령님 이 달러가 있으면 저 꼰총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말 되는구만. 근데 자네는 왜 꼰총을 집었는가 그랬더니 꼰총을 집은 친구가 수령님이 꼰총 있으면 저 돈 다 뺏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네가 우리나라의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이죠. 그 후배 경영학 박사인 제 후배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너는 뭐를 집냐 그랬더니 나보고 형이 국제정치학자라면서 그걸 물어보면 돼요 그러더라고. 아니 설명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꼰총을 집어야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 경영학 박사가. 그래서 어떻게 꼰총을 집는 거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미국의 그 꼰총 새가 하나가 300불 정도 됩니다. 300달러. 이 친구가 설명하는데 저걸 1,000달러로 칩시다. 이 꼰총을 가진 사람은 꼰총 더하기 1,000달러를 갖게 되는데 돈을 집은 친구는 300불 주고 저걸 사야 되니까 700달러 더하기 꼰총을 갖게 되니까 총을 집는 것이 더 맞는 거다. 북한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거 정확히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 이기죠. 바로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그 정도는 질문도 아니죠. 질문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거 뭐 공부하려면은 뭐 앞으로 1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 들어도 박정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연구를 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 저는 그냥 안보에 관련된 부분으로 그 안보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고 민주화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고 우리 힘이 아니라 세계의 힘, 세계와 함께 미국과 함께라는 자주국방을 얘기하면서도 한미동맹을 얘기했고 그리고 민족을 얘기하면서도 세계와의 무역을 얘기했던 참 반대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을 아주 멋있게 융화를 시켰던 그런 전략가가 박정희 대통령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